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이해란 TV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재천 전 러시아 대사님을 모시고 러시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질문도 드리고 또 재미있는 설명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얼굴이 또 좋아지셨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추석은요? 추석 잘 보냈습니다. 대사님은 추석 어디로 가세요? 우리 강원도 홍천에 선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이 고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 내 가족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가족들 다 함께 가서 하루 지내고 왔습니다. 그 홍천은 원래부터 남한이죠? 원래 남한이죠. 아니 북한에서 남강원도 북강원도 해가지고 아니 원래가 조선 땅이고 원래가 조선 땅이고 맞습니다. 대한민국 아주 중심지죠. 중심지죠. 네. 대사님 최근에 지금 핵전쟁이 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예방전쟁에 의해서 김정은이 제거될 것이냐 아니면 김정은이가 진짜 엄포를 놓았던 대로 괌이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워싱턴 DC를 폭격할 것이냐 이런 지금 상당히 첨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제가 한국에서 들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통일이 안 되는 거는 주변 사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러시아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자유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자유통일을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요소가 맞아야 됩니다. 예. 그것은 우선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예. 그 자유통일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렇죠. 능력이.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의지와 능력 플러스.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 그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강이라든지 또는 국제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통일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다 합해져서 통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내부 문제는 제쳐놓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러시아는 좀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죠. 대충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과거에 부시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악한 세력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악의 축. 그래서 그 체제가 끝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강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재는 당장 무력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무장 노선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돌아오라 하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응하지 않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 중국 조금 색깔은 다르지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3개국이 다. 물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같지만 다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비핵화를 추구해 나가느냐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죠. 러시아는 대충 아시겠지만은 비핵화는 이루어야 되지만은 무력에 의해서 비핵화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화가 또한 중요하다.
그 대화의 중요성을 요즘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25년 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25년 동안 계속 대화했는데 계속 우리는 바보 같은 짓만 했다. 그게 또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육자 회담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10년도에 사실 미국 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육자 회담은 가만 보니까 게임 같다. 그러니까 왜 월드컵 게임, 뭐 무슨 올림픽 게임 같은 거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냥 게임일 뿐이에요. 뭐 승리도 없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사이에 북한의 핵이 지금 커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러시아가 대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바라보기에는요. 사실 러시아는 미국과 같이 그 한반도 분단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북한 체제가 바뀌는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을 반대해서 더욱더 그러는 거 아닐까요?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러시아는 특히 지금 푸틴 체제는 대단히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핵화를 찬성하지만은 원래 북한이라는 그 존재는 1945년 후에 소련의 그 당시 소련이죠. 스탈린 체제가 만들어놓은 위성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체제는 완전히 그 스탈리니스트 스테이트, 소위 스탈린 국가의 전형적인 뭐라 그럴까 미니에이처. 미니에이처. 자그마한 소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북한의 태생부터 러시아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것, 그것은 러시아가 택하기 어려운 결정이죠. 또 6.25 때도 6.25 사변을 일으킨 것이 김일성이가 일으켰지만 결국 스탈린 모택동 사주에서, 특히 스탈린의 사주에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고 체제는 바뀌었다고 그러지만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체제를 그냥 없는 걸 하기는 너무나 아쉽겠죠. 이제 그런 것이 미국은 아시다시피 뭐 6.25 때 물론 38선이 생기는 그 원인은 다 미국도 소련도 다 일말의 책임이 있죠. 그 이전으로 물론 그것은 일본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6.25 때 적어도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이 시스템, 그 정부를 꼭 살려야 되겠다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당시에 UN 참전국 16개국을 유치한 많은 나라들을 힘을 빌려가지고 대한민국 구했죠.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그 열정이나 애정이나 이런 거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푸틴의 러시아는 사회주의 체제입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입니까? 이게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러시아 대사관의 부책임자로 받는 사람과 점심 같이 오고 왔는데 아까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1990년도에 과거의 소비에트 유니온이 지금의 러시아 연방으로 바뀌면서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건 맞는가요? 그 헌법이 바뀌었으니까요. 헌법이. 그 헌법만을 보면은 그건 뭐 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하고 똑같은 인권 법치주의 그런 가치관에 기초한 나라로 바뀌었는데 과연 실제에 있어서 그러냐? 그건 좀 또 다른 문제죠. 재산권을 있나요? 재산권 사유재산이 인정이 된지 예컨대 부동산을 전부 사유로 인정하냐, 그것은 거의 대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인 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 원칙보다 예외가 더 많으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볼 때 그 지금 특히 푸틴 체제는 그 우리나 미국이나 이런 시장 경제 민주주의 체제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그 제정 러시아 시대의 넘버원이 이제 자르 예. 황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그런 소설책 같은 거 책 아니야 그 다큐멘터리 썼는데 The New Tsar 그래가지고 비트닐 뉴 찰이라고 예, 있는데 그 책의 표제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상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러시아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러시아인. 그 친구 얘기가 러시아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그리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재산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이제 북한 체제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재산권이더라고요. 재산권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가 그게 재산권에 인권도 있고 자유권도 있고 이게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이렇게 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그것이 이제 어떠한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면 이런 전체주의 국가냐 뭐 공산주의 국가냐 뭐 이런 걸 가르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시금석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문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직까지 재산권이 완전히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자유시장 경제 국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투자할 수 있는 자유와 그렇죠. 권리가 있고 그 투자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그 이익 그것이 보장이 되는 그렇죠. 것이 시장 경제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 소비에트 유니온 시대에 러시아 경제는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움직였고 소위 국영기업이라는 단위로 다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말은 민주화되고 자유화되고 시장경제가 됐다고 그러지만 과거에 그 국영기업체를 운영하던 주체들이 다 국가에서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 자유시장 경제 그 진면목은 사실 보기가 어렵죠. 그 대사님 지금 그 사드 문제가 한국에서 아주 복잡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드 문제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그 사드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위 촛불 세력이라고 하나요? 그 세력들이 지금 그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매주 뭐 트럼프 대통령 참수 경연대회 같은 거를 막 하고 사드 들고 빨리 미국이 나가라고 이렇게 지금 강력한 반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또 이 사드와 관련해서 한국에 자기 나름대로의 경제 보복이라는 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그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뭐 그 중국과 같이 이 한국의 사드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했죠. 예, 반대.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지금도 반대인데 그 반대하는 강도에 있어서는 중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예컨대 롯데 기업을 완전히 이제 보복을 하고 또 기타 지금 뭐 관광객들 금년에는 이제 뭐 80% 뭐 90%가 줄었다고 전부 요번 추석 때도 관광업체들이 이제 울상에 내리고 그랬던데 지금 러시아는 그러한 보복 수준까지는 물론 가지 않고 있지만은 러시아하고 한국 간의 거래 관계가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지금 별로 느낄 정도는
아닌데 그 러시아는 그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 그 기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미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 네. 예, 그것 때문에 한국은 이제 결국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를 병합하고 나서 미국과 EU한테 경제 제재를 받고 러시아 경제가 반토막이 나고 지금도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사드 문제고 나고 그러니까 이것이 반미의 하나의 형태로 하나의 반미. 그런 주장을 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미국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회복이 약간 된다면은 그건 중국하고는 다른 입장을 가질 거죠. 그런데 대사님, 엊그저께 푸틴 대통령이 김정일한 데서 2001년도에 서울을 사정권에 둔 핵개발은 이미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러시아에 지금 4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와 있지만 자기들은 미국의 지금 북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좀 약간 비난하는 듯한 자기는 뭐 북한의 핵을 찬성하진 않지만 뭐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약간 이상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2001년도에 북한이 핵을 진짜 가졌을까요? 그거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1년은 제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인데 그때 푸틴이 대통령 당선되고 1년 남짓 되자마자 이제 북한을 갔어요. 뭐 거긴 여러 가지 에피소드 있고 하지만은 하여튼 그때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 물론 그건 밖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성질이지만 하여튼 그때는 무엇을 가져왔다고 얘기했냐면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푸틴한테 했다. 그래가지고 그 해에 7월 달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선진국 7개국, 소위 G7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푸틴이 대통령이 처음 그러한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시점이었어요. 그게 오키나와. 그래서 오키나와 가기 직전에 북한을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뭐를 가져갔냐면 이제 김정일이가 앞으로 그 미사일 발사 연습을 당분간 안 하겠다. 소위 그 시험 발사 유예를 했다고 자기가 그걸 G7 그 회의에 가서 터뜨렸어. 그래서 푸틴 그전까지만 해도 선진국 순애들이 도대체 푸틴이라는 남자가 어떤 남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육맨 그거를 이제 터뜨림으로써 일약 푸틴이 유명세를 타게 됐죠.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게 원래 그때 근육맨으로서 유명한 아니었을까? 원래 그 미사일 발사는 그때부터 미국이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발사 유예를 함으로써 자기가 마치 이 서방 세계하고 북한의 좋지 않은 관계를 이렇게 좀 조율하는 무마시켰다 뭐 이런 역할을 한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푸틴이라는 사람이 이게 옛날에 KGB 요원이었기 때문에 전략 전술에 굉장히 능하고 어떤 사안을 볼 때 항상 어떤 쪽이 반대고 어떤 쪽이 찬성이냐를 잘 관찰했다가 양자를 활용하는 그 수법이 대단합니다. 그런 아주 특이한
그 전략가라고 그러는데 러시아 국민을 위해서는 그 좋은 겁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글쎄, 뭐 다 국익을 위해서 다 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 미사일 발사 이외라는 그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후에 재미있는 것은 그거 있잖아요. 여기 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평양을 방문하고 이제 소위 6.15 합의라는 걸 하고 이제 그랬는데 네. 그 1년 훨씬 넘어가지고 푸틴 그 말을 가지고 여기 언론사 사장단들이 40여 명이 48명이 갔죠. 예. 있죠. 그때 그 사장들이 물었습니다. 저 푸틴 대통령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그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유예하기로 했다면서요. 이제 김정일한테 물었거든요. 예. 김정일이 뭘 하겠냐. 그거야만 내가 농담으로 한마디 한 건데 뭐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푸틴이 이제 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물 먹은 거네요. 물 먹었다고 그럴까? 하여튼 뭐 그런 해프닝이 있는데 예. 지금 그 요번에 거기 가서 김정일이가 뭐 원자탄 한 개 만들어 있고 우리 포로 그냥 서울을 향해서 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를 왜 이 시점에서 그런 폭로를 하느냐? 그것도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으라고는 얘기해요. 그런 뭐냐면 군사작전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2001년도 햇볕 정책을 추진하던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분께서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만들지도 않는다.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001년도에 푸틴이 김정일이한테 직접 들었는데 서울을 사정권 안에 든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건 도대체 이게 대국민을 향해서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 누구예요? 예. 김정일인 거예요? 그냥 저도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씨가 거짓말을 했거나 예. 김정일이가 거짓말을 했거나 근데 다 두 분이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푸틴이 거짓말했거나 왜냐 푸틴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푸틴이 셋이 다 거짓말쟁이네.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거 혹시 봤습니까? 워싱턴 포스트에 나는 그거 확인 못했는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기고를 했다는 거예요. 해서 저 김정은 절대 핵을 버릴 사람이 아닌데 네. 이걸 뭐 그 무력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사절단을 평양으로 보내서 김정은하고 이렇게 담판을 하든지 해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카톡에도 몇 사람한테 이렇게 올렸는데 또 사기극이 시작되는구나. 네, 카톡. 왜냐하면은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난 게 1993년 7월 달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6월입니다. 6월 말. 6월인가? 6월 25일인가 될 겁니다. 김일성이가 93년 예. 94년. 그래서 94년 7월에 죽었잖아요. 김일성. 글쎄 죽었는데 그때 이미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이제 완전히 그 세계적인 이슈가 됐고 왜냐하면 NPT에서 탈피하고 그렇죠. 이 IAEA에서 사찰했던 사람도 추방시키고 그래서 네네. 이거 완전히 이 소위 NPT 확산 체제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비상이 걸려서 그 당시에 사실은 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미국 정부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인 자격으로 날아가가지고
김일성이 가서 얘기를 대동강에서 무슨 보트 놀이를 하면서 얘기하고 해서 우리는 핵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핵은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않을 테니까 회담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100% 카타가 속아가지고 이런 북미 간의 94년대 핵합의라는 거, 어그리드 프레임워크라는 그걸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고 이제 2002년에 그 핵합의가 깨졌는데 네. 94년부터 2008년 동안 완전히 북한의 사기 거짓말에 미국 정부가 완전히 놀아난 거죠. 네. 근데 지금 카타 전 대통령이 연세도 많던데 보니까 지금 다시 그거를 그렇게 워싱턴 포스트에 올렸다는 건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카터 대통령이 아니 근데 다녀가신다. 지금 이제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내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 뭐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이것도 우리 아주 그렇죠. 천군 만마가 생겼다고 또 그렇죠. 반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지. 북한에서 반대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때 카터 대통령이 와서 김일성을 만나고 가서 며칠 안 있다 죽었잖아요. 김일성이가. 카터 대통령이 간 다음에 북한에 유언비어가 돌았는데 카터의 몸에서 방사선이 나온다. 그래서 카터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김일성이가 카터를 만났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징크스. 예, 카터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아, 그러면 저 카타를 보내야 되겠네. 김정은이 만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유언비어가 또 돌았어요.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좀 하고 이게 들을수록 진지하고 너무 재밌네요. 그래요. 예, 시청자들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내가 너무 무섭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대사님 나오실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러시아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니, 러시아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 러시아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더 공부도 해야 되고 러시아어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러시아의 사람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보세요. 중국하고 지금 무역해가 중국이 우리 최대 무역국이고 중국이 우리하고의 무역액이 연간 3천억 불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런데 러시아는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하고. 그러면 러시아가 자원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 자원도 많고 협력할 소지는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아직 중국만큼 시장경제 체제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근데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부분은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예. 그래서 하여튼 러시아를 우리가 연구도 많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러시아하고 교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대사님 다음 시간에도 좀 나와주시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러시아에 대한 지식의 그 지평을 넓혀가는 것에는 우리 이재춘 대사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